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열리는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했습니다. 권투로 시작해 대통령 특사로 이어진 홍 회장과 파나마의 오랜 인연을 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수사반장으로 명예 경감이 됐던 배우 최불암 씨가 52년 만에 명예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명예 국가수사본부장이 됐습니다. 경찰청의 명예경찰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떨어지기만 했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4월의 축복이라 불리는 반등의 원인,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출산율 장려책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대표,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파나마 하면은 저는 파나마 운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북미와 남미 사이, 그 사이를 가르는 운하. 그곳이 있는 것이 해운의 핵심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갔던 박상우 장관님도 다른 것이 아닌 국토부 장관인 것이고, 나아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걸로 하는데요. 이 카라스키아, 이 파나마의 사람을 KO로 이겼던 우리 홍수환 전 챔피언이 같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특사로 가서 파나마 신임 대통령의 축하를 하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명분과 실리를 잘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는 정치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축단을 계기로 해서 파나마 고위 인사를 간담회도 하고 동포 간담회도 하고 우리 기업의 현장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제 교류와 함께 어떤 그 민간 교류의 어떤 장을 넓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수환 선수 지금은 명예회장이 되셨는데 벌써 74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사자성어처럼 된 말이 있죠. 사전오기, 즉 4번 쓰러졌는데 5번 일어났다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47년 전인 1977년 11월 26일 바로 이 파나마의 파나마 시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네, 헥토르 카스키아 당시 17살이었고요. 첫 번째 다운하던 모습. 저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저 장면을 보고 졌다. 벌써 2번 쓰러졌고요. 3번째 다운.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일어났는데 4번째 주저앉습니다. 정말로 끝났거든요. 원래 룰상으로는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돌변하더니 밀어붙입니다. 네, 이 장면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자, 결정적 저 망치 펀치 못 일어났습니다. 네, 대단하죠. 지금 봐도 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저 경기가 TV로 생중계됐고 온 국민이 열광을 했었어요. 최 변호사도 물론 직접 보신 나이는 아니지만 기억이 나시죠? 그럼요. 저 때도 저희 집에 저 때가 그 칼라 TV였는지 흑백 TV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무렵에 칼라 TV가 됐으니까요. 저희 집에 직접 실황으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홍수환 선수와 친분이 있어서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눈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분간 4번이나 다운됐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보면은 1라운드에 이제 휴식을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70대 중반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은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건강하신데요. 저 또한 저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었는데 부모님들과 같이 흥분하면서 봤던 어떤 생생한 기억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요. 그때 그랬었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면서. 그건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그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BTS급의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었을 만큼의 제 어렸을 때의 어떤 홍수환 선수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홍수환 회장의 인생도 지금 자막에 나왔지만 사전 오기 같았습니다.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해야 했고, 그리고 또 시류에 빠져 있다가 뭐 스캔들에도 연루가 됐었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떠나서 3년간 안 해본 게 없다. 뭐 신발 장사도 했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와서 인생 2막을 열고 재기했습니다. 자, 홍수환 선수가 당시 그때는 국제공항이 김포밖에 없었어요. 김포공항으로 귀국했을 때 그야말로 온 나라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역시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한편 프로권2 홍수환 선수도 또다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벤텀급 세계 챔피언을 거친 홍 선수는 이번에 신설된 WBA 주니어 패더급에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파나마에서 카라스키아 선수를 맞아 2회전에서 4번이나 쓰러졌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3회 KO로 이고 돌아온 홍수환 선수를 온 국민이 환영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 카프레이드 차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라 해서 보냈던 겁니다. 홍수환 선수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젊은 세대도 알아요, 이 말은. 그래서 짧지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야. 7월 18일 박 대통령은 홍수환 선수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 수장을 주었습니다. 저 말은요, 그 뒤에 수많은 코미디에서 패러디가 됐어요. 엄마, 나 뭐 먹었어. 자, 이 말이 카라스키아 이긴 뒤에 나온 말이 아니고 사실 벤텀급 세계 챔피언이 됐던 3년 전, 1974년에 나왔던 말이거든요. 자, 말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이제 3년 전 1974년 7월이었고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 달아줄 때 그 유니폼을 보면은 군복이었잖아요. 당시 이제 홍수환 선수가 수도경비사령부 이제 육군 일병이었습니다. 수방사 일병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현역 그 장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이제 비행기를 6번이나 갈아타고 30시간에 걸친 이 장고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을 했던 건데요. 지금도 더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 당시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가 좀 만만하게 된 선수로 해서 이제 홍수환 선수를 선택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 갔던 건데 홍수환 선수가 거기서 아주 기질을 발휘했죠. 15라운드까지 끌고 가서 4차례나 다운을 뺏으면서 결국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도 전혀 가는지도 몰랐죠, 대부분.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챔피언 등극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로만 중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겠죠. 그 당시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국제 전화를 하게 했고 그게 또 생중계로 방송을 탔죠. 최초의 위성 생중계 맞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홍수환 선수가 어머니랑 황농선 여사랑 첫 통화를 할 때 그때 했던 첫 마디가 앞서 들으신 대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였고 거기에 이제 황 여사가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래 수아나 장하다. 잘했다. 그거밖에도 할 얘기가 없죠. 뭐 대한민국 만세다가 2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뒤에 뭐 내 일생 소원 풀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귀에서 피는 안 나냐 등등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이 위성 생중계 통화 국내 처음 이 생중계 통화에서 이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말을 육성으로 직접 모든 국민들이 들으시다 보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유행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그 인연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군복무를 카투사로 했었는데 카투사 훈련 캠프 매점을 저 고 황농선 여사가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빵도 사 먹고 국수도 사 먹었습니다.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당시 우리에겐 이름조차 낯설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항구 도시 더반으로 날아가서 당시 무적의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 선수를 상대로 15회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WBA 벤터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당시 귀국 환영의 열기 대단했거든요. 역시 직접 보겠습니다. 체육으로 한국을 빛낸 영광의 개선. 프로권2 벤텀급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선수가
세계 정상의 영광을 조국에 바치면서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날 김포공항 광장에는 홍수환 만세를 외치는 수많은 환영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홍 선수는 홀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라 김포가도와 제1한강교, 남대문을 거쳐 시청 앞까지 이르는 동안 길가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 모습하고 똑같죠. 저도 홍수환 선수를 사석에서 뵌 적이 있는데 카퍼레이드는 나처럼 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5기 신화는 이 챔피언 벨트를 잃은 뒤에 이루어진 재기 무대에서 쓰여진 건데요. 군인 신분이었던 홍수환 씨,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로 초청돼 앞서 보셨지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환대를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때 아까 그림에 보면은 제가 육교에다 이렇게 쓰인 게 쏙 들어왔는데요. 불굴의 사전오기 홍수환 챔피언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항에 직접 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환 카퍼레이드를 열어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홍수환 선수의 모자, 엄마까지도 같이 이제 그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격려하면서 금일봉을 했는데 2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974년 200만 원이었어요. 그때 200만 원이면 아마 지금으로서는 공이 한두 개 더 붙었을 정도의 어떤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또 홍수환 선수 또 화끈한 어떤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거 안 챙기고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실제로 자기는 그 돈 써본 적도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직접 개인의 영광과 함께 경제적인 어떤 성취도 이루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야 진짜 그때는 세계 챔피언 하나 먹었는데도 전 국민이 이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상도 또 대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흐뭇합니다. 사실 저 황농선 여사가 했던 얘기 중에 나는 사실 평생 김기수 선수가 부러웠다. 여러분 김기수 선수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챔피언 장충체육관에서 이탈리아의 무적의 세계 챔피언 니노 벤베누티를 이겼었는데 정말 옛날 얘기긴 한데요. 그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가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홍수환의 파나마 사전오기 신화에는 희생양과 그늘이 있었죠. 한창 잘 나갔던 17살의 신예 헥토르 카라스키아였죠. 예, 이 선수는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지만 당시 10번 싸워서 10번을 다 이겼고요. 11번. 네. 11번을 다 이겼고요. 그 11번을 다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죽음의 지옥에서 온 악마, 뭐 죽음의 사자 등등등 하여간 이런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파나마 복싱계에 떠오르는 신성, 아주 뭐 샛별이었는데 당시에 요즘에 한 12라운드 정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프로 복싱은 15라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하나 당시 룰이 3번 다운되면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자. 우리 이번에는 무제한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던 것도 카라스키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젊고 힘이 있으니까. 너 따위는 내가 몇 번이고. 네. 뭐 노인네 한 사람 내가 못하겠어. 대략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카라스키아의 오만할 정도로 강했던 자신감이 결국은 이제 화가 돼서 덕분에 홍수환 선수는 4번이나 쓰러지고도 5번에 다시 일어서서 이제 이렇게 카라스키아를 눕히고 챔피언 벨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보면 이 명과 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세계는. 네. 자, 이제부터는 또 카라스키아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는 홍수환에게 당한 역전 KO패의 충격으로 방황합니다. 마약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아닌 은퇴를 하고 스리에 빠져 지내다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전화위복이 됐죠? 그렇습니다. 최연소 세계 챔피언은 못 됐지만 정치의 챔피언이 됐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나가는 11전 11승 11KO. 이건 뭐 전무후무한 기억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가 충격의 패배, 역전 패배를 당하니까 방황을 하다가 이 권투계를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1년 정계에 뛰어드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가는 파나마시의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시장, 나아가서 파나마의 국회의원까지 되는 등 은퇴한 이후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승승장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홍수환 선수로부터의 패배의 교훈을 삼아서 비록 그 운동계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사실 자신의 인생을 되잡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홍수환 선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후 두 사람은 10살이 훨씬 넘는 나이 차를 떠나서 그야말로 친구가 됐습니다. 파나마와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교분을 쌓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3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게 77년 경기 이후에 12년 뒤에는 9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이제 그 해외 현지에 가서 이렇게 탐방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과정 그게 있었는데 그때 파나마를 갔고요. 그 프로그램 촬영차 거기를 갔다가 이제 그 현장에서 카라스키아를 만났던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나서 또 17년 뒤인 지난 2016년 9월에 이제 카라스키아가 직접 한국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네, 2017년. 그 당시에는 파나마 국회의원 신분으로 왔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홍수환 선수는 한국 대한 이제 체육 권투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에 또 만났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이런 진한 우정은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결국 이제 실에 빠진 다음에 정치인으로 변신했을 때 그 선거운동을 홍수환 선수가 직접 도와서 당선을 시켰던 거 이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는 대단히 놀란 게 그 경기장을 둘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 쓰러졌었어. 네가 나를 이렇게 때렸지 하는 모습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 기획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 네. 프로그램은 정말. 홍수환 명예회장은 지난 2022년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카라스키아가 보내온 겁니다 라면서 빨간 권투 글러브를 선물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3월 1일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한창일 때인데 그때 저 빨간 글러브 주는 분 저게 홍수환 명예회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빨간 글러브지 하고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어리둥절한데 한번 껴보죠. 그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로 이어집니다. 이때 어퍼컷 세리머니요 3번 기자가 있었어요. 한 20번 했다고 합니다. 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 기억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홍수환 명예회장이 선물한 이 빨간색 권투 글러브는 미국의 저명한 시사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도 첫머리에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당선인 인터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에 와서 하는데 그 인터뷰 하는데 뒤에 빨간 장갑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저것이 이 대선 이게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홍수환 챔피언이 본인이 카라스키아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줬고 그것이 바로 불굴의 의지, 사전 5기의 정신으로 해서 끝까지 싸워서 꼭 이겨달라라는 그런 염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에 다 타전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런 인연이 돼서 결국 이번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홍수환 선수가 가게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인연의 깊이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때도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 홍수환 정신이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인터뷰에서 홍수환 선수가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꼭 승리했듯이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이번에도 사람 얘기입니다. 경찰청이 6월 28일 연예인 명예경찰관 3명을 승진시켰어요. 명예 치안 정감. 자, 치안 정감이 뭐냐면 경찰청장 바로 밑에 계급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아주 고위직입니다. 또 연예인 중에 명예 총경도 또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예, 치안 정감이 된 분은 이제 최불암
배우시고 그다음에 명예 총경이 된 거는 이제 의리 배우로 유명하죠. 김보성 배우. 의리죠, 의리. 예, 의리. 예. 네. 그 양반은 이제 뭐 거의 호가 의리라고 해도 되는 그런 분인데 이 최불암 배우가 그 치안 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이제 명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제 위촉이 됐던 그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1970, 80년대 국민 드라마죠. 수사반장의 주연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이 경찰이라는 이 기관을 이제 국민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까지 좀 됐고요. 김보성 배우도 마찬가지고 또 한 분이 배우 천정명 씨인데 천정명 씨 같은 경우는 명예과학수사팀장으로 이제 직급은 이제 경입니다. 물론 명예직이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된 계기는 마약 예방 캠페인, 그다음에 미래 치안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경찰의 어떤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공로로 이렇게 한국에 승진을 했습니다. 최불암 배우 같은 경우는 지난 1972년에 이미 명예 경감 위촉이 됐었고 그 이후에 경정 총경을 거쳐서 지난 2018년에 경찰의 별이라고 그러죠. 경무관 승진을 했었고요. 그랬죠. 물론 명예직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이제 치안감 갔다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안정감이 이제 경찰총장 바로 다음인데 우리나라에 4명밖에 없는 그런 직급이니까 물론 명예직이라 해도 정말 고위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4명이었다가 지금은 6명까지 늘어났는데 네. 대한민국에 6명밖에 없는 물론 명예입니다만 최불암 씨가 명드라마죠. 수사반장으로 명예 경감이 된 게 벌써 저도 이렇게 됐나 싶은데 52년 전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추억의 드라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중책을 나라 전체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치안정감 이 정복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1971년부터 이 그 수사반장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제가 사실은 1971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가 89년에 졸업을 했었는데 이 89년까지 정말 국민 드라마로서 수사반장을 했던 제 나이 또래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잘 봤던 것인데 이게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72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명예경감으로 또 이게 수사반장님을 모셨는데 그 이후에 착착 승진하셔가지고 이게 한 50여 년 만에 이 경찰에 갈 수 있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치감 정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국민 배우로서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친근한 이미지 이것을 또 경찰의 이미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고위직을 정말 국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저 개인적인 팬심으로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경찰청이요, 1967년부터 그러니까 경찰관을 예. 위촉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1967년 경찰의 날을 계기로 했는데 무려 지금 83분이라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50년이 넘는 동안 83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1년에 1명, 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귀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국민 배우인 최불암 그 선생님이 이런 그 자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어떤 업적을 기리는 취지도 될 것 같고 또 경찰이 요즘은 뭐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국민의 염원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불암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힘껏 지원을 내가 어떻게 내 이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졌나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그 인프라를 가지고 저도 성장하고 또 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가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힘껏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입니다.
명예경찰관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 물론 뭐 배우나 이 탤런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밖에도 많이 있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83분이 명예경찰관으로 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아무래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익히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아실 만한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잘 알려진 김영철 배우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그 명예 지구대장이고요. 경정입니다. 계급상으로는 탤런트. 명예죠. 예, 다 명예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범죄예방 홍보대사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 박상원 씨, 이분도 역시 명예 생활안전과장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산악인 어몽길 씨도 명예 경찰 특공대장 이런 위촉이 돼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시그널이나 사인, 유령 같은 이런 전문 경찰 드라마를 여러 번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인지도 있으세요, 저분. 그러면 이 대단한 분입니다. 작가 김은희 작가, 이분도 역시 명예과학수사팀장으로 활약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에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면,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지죠.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무슨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거나 이러면 또 이런 자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 김은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약간 죄송한 말씀. 우리 임종민 평론가가 제가 잘 몰라서 지명도가 좀 없으시다고 했는데 농담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최진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2년 가까이 떨어지기만 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 찾아온 4월의 축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에는 세 자녀를 둔 워킹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4월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 그리고 혼인, 이 결혼 건수가 함께 올라갔네요. 얼마 만에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00명이 늘어나면서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좀 더 정확한 통계청의 수치를 살펴보면 4월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21명이 증가해서 2.8%가 증가를 한 겁니다. 총 19,049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월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으로도 증가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299명, 거의 300명에 가까운 출생아 수가 증가를 했고요. 인천 114명, 경기 지역도 184명으로 거의 200명에 가까운 출생아 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지. 지난해 4월에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에 18,528명, 2022년에 비해서 2,636명,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신생아 수가 줄어섰었는데요. 이 기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2022년 8월부터는 혼인 증가율이 늘어났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3,585건이 증가했는데, 보통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좀 출생률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출생아 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분명히 희소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라는 말처럼 이 증가세가 꾸준히 계속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일단 전망이 많은데요. 작년에 0.72명, 올해 통계청의 좀 예상치가 0.68명인데 2030년까지 출산율이 지금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쳐도 쉽게 말하면 1.0명대 학교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쪽에 좀 전문가들 얘기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께서도 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혼인이 늘어나서 2년 뒤에 이제 이게 출산이 늘어나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출산율이 확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거는 지금 출산 기피라는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의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생 대응 기획부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결혼하는 남녀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곧 내놓을 텐데 오는 8월이라죠? 예, 그렇습니다. 8월에 나올 저출산 대책은 세제 혜택에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는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요. 혼인 신고를 할 때 특별세액공제 같은 그런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이 남녀 당사자 각각 지분을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럴 경우에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재 5년을 10년으로 2배 늘려주기로 했고요. 양도세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기로 했고. 일단 기간 자체를 늘려주네요. 굉장히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고, 또 자녀 한 사람당 세액공제 이 금액도 첫째는 25만 원으로, 둘째는 30만 원으로, 셋째는 40만 원까지 확대를 해서 결국 소득공제 금액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세제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8월 때 나올 저출산 대책 핵심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 모두 12억 원까지 해주고 자녀 세액공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맹 대표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자, 부산 사하구에서는요 미혼 남녀가 커플로 성사되기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고요? 예전에 못 받은 돈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셋을 키운 입장에서는. 소급은 안 되나요? 예. 부산 사하구가 올 하반기에 미혼 남녀들에게 만나는 데이트 비용 그리고 결혼으로까지 성사를 하게 되면 상견례 비용에 결혼 축하금 그리고 전세 지원금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사귀는 커플이 연인으로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데이트 비용을 1인당 50만 원. 사귀는 걸 어떻게 인정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결혼으로 네.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 상견례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이고요. 오, 상견례 비용도 주고. 예, 그리고 축하금,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 만약에 월세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월 80만 원씩 최장 5년 정도. 그래서 총 최대 한 5,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43살까지 되네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지하고 근무지가 부산 사하구에 위치돼야 되고요. 그리고 1981년생부터 2001년생까지 서류 면접도 있습니다. 30명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전형을 거치는 거는 아무래도 사전에 내 연인이 되거나 배우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연인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바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문화를 좀 장려하기 위한 거인데, 잘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또 돌싱 남녀들을 대상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요새 돌싱 많잖아요. 돌싱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대전에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결혼장려금도 준다고요? 예, 지금 맹 대표 말씀하신 부산은
그 연애할 때부터 한다고 그러지만 대전은 연애까지는 아니고요. 결혼을 해야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초혼일 경우 각 2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대구 달서구도 이게 데이트비입니다. 미혼 데이트비 20만 원, 출산복지 포인트 20만 원 이렇게. 데이트비를 준다고요? 네, 달서구에서는? 되게 실속 있게 좀 지원을 한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대구시가 7년 내 신혼부부에게 전세 이자 연 320만 원. 지금 대략 1억에 한 3.5% 4%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한 3, 4억 정도의 돈을 대출받은 거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그 대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 상당히 큰 부담이 덜어주는 겁니다. 3억 5천만 원 전후의 돈을 이자를 내준다. 대신 내준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시는데 이게 되게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도 되게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아이 낳으면 1억 원 지원하겠다로 유명해진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부영인데, 자, 2030 지원자가 무려 5배 넘게 늘었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공약을 내건 게 2월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현금 1억 원 지급을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 발표를 한 이후에 그동안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적인 효과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경력과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 데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건데요. 2017년에 대비해서 무려 5배 이상 지원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력사원 모집에 특히 20, 30대들 또 많이 지원을 했고요. 내부 직원 얘기로는 뭐 임신부 배지를 착용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비단 부영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까지 좀씩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권에도 출산 지원에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사실은 은행들은 이미 급여도 되게 센데 지금 출산 지원이라는 혜택까지도 굉장히 아주 뭐 다른 데 비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하반기부터 첫째 1,000만 원, 둘째 1,500만 원, 셋째 이혼 2,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등 거의 지금보다 10배 정도 대폭 인상을 하고요. 난임 치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이나 배우자의 난임 치료할 때 지원비도 현재보다 2배인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실질적인 대책들을 KB금융에서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비가 오다 쨍쨍하다. 또 비가 오는 날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복합재해다. 이런 언론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7월에는 비 오는 날이 갯날보다 더 많을 거라죠? 장마가 시작이 됐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장마라고 하면은 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장마는 제주도에 6월 19일에 시작해서 7월 말까지 32일 정도 이어지는데 내내 비가 오는 거는 아니고 한 17일 정도가 보통 이제 평년값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에는 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볕더위에 더위만 이어졌다라고 하면 장마가 시작이 결국에 됐다라고 하면 비와 함께 더위가 같이 이제 찾아온다라고 하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다량의 수증기가 폭발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폭발적인 어떤 비구름의 형태로 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덥더라도 습도까지 높아져 버리면 체감 더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위의 강도도 강해지고 밤더위도 강해지고 거기다 비까지 많이 내리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마가 오락가락하고 또 한 번 내렸다 하면 폭우가 되는 이유, 기상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기의 성격의 그 두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리는 너무나도 자연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철의 기상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정체 전선을 세력의 싸움에 더 투입되는 저기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그 장마 패턴의 달라진 형태인 건데요. 네. 6월 19일 날 첫 장맛비가 내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22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리면서 6월에 내린 일강수량치고 역대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랬군요. 시간당 강수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폭넓은 지역에 넓게 분포했던 비구름대가 이제는 저기압이 끌어당기면서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그 후면에서 더 성격 다른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최근 들어서 달라진 장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로킹이라는 게 동쪽으로 못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저 수증기 바람이 문제네요. 일단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기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거의 한 70~80%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의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인위적으로 우리가 올려놓은 기온은 한 1.5도 안팎이지만 사실 상당 부분 90%가 바다가 흡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다가 오히려 그 열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증기와 함께 많은 열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그런 이제 인위적인 상황들을 더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보면 비가 왔구나 싶은데 또 쨍쨍했습니다. 그래서 더워요 또. 자, 이렇게 무더위가 폭염이 사이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남부지방이면 남부지방, 중부지방이면 중부지방에 걸쳐서 비 오는 날씨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어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잠깐 내리고 개는 형태이기 때문에 옆 동네에서는 폭염이 나타나는데 바로 옆 근처 동네에서는 폭우가 나타나는 그런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날씨의 패턴이 비단 장마 기간 동안뿐만이 아니라 장마 이후에도 장마 끝나고 난 이후에도 8월 달에 강수량도 증가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여름 날씨 남은 기간에는 더위와 함께 이런 폭우에 대한 패턴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북한 측에 댐을 방류할 때 사전에 좀 예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통보 없는 무단 방류를 했는데 이게 2번이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매년 장마철 앞두고 얘기는 하는데 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2번이나 무단 방류를 했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2009년도에 그때 북한이 환강댐을 열고 전혀 무단 방류를 해서 그때 연천군 주민 6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때 이제 북한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댐 방류를 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었는데 지켜진 거는 이제 한 번밖에 없고 2010년 그 이후에는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데 북측에서는 뭐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방류하고 싶을 때 방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어쨌든 장마철 되면 인근 주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 댐 방류를 이른바 수공으로 쓰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그런 말까지 있어서 안 그러길 바랍니다마는 미리 좀 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8일 각별한 장마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 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면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뭐 산사태도 위험하고 뭐 맨홀 뚜껑 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게 침수 방지인데요. 특히 반지하, 지하차도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 위치한 신림동에서도 시간당 141mm가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내리면서 한 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매매 임대 현장을 방문해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현황을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기상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이 빈곤의 문제에서 우리가 사회 계층에 대한 그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와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입주민들은 지상 임임대 세대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또 해왔는데요. 침수 방지 시설을 과거 세대 4,440가구에 설치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하차도에 진입을 할 때 IoT,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과 교류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능적인 그런 이제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앞으로 재해를 좀 예방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꼭 해야 됩니다. 오송 참사도 저것만 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벌써부터 농작물, 특히 채소 피해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정부는
채소 가격 급등에 대비해서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등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죠? 예, 뭐 작년에도 금배추 때문에 유혹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좀 일찌감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봄배추 10,000톤, 그다음에 여름배추 계약 재배 물량도 13,000톤까지 확대를 해서 이게 23,000톤이죠, 합하면. 이게 역대 최대 비축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채소값 오르고 있습니다. 청상추 가격 123%, 시금치 37%, 풋고추도 21% 이미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정부만 이렇게 비축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도 비축 물량 늘리고 수급량을 좀 확보하는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최대한 최소한의 가격 상승만으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럴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금원이 있습니다. 바로 유비무환이죠. 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제 비가 내리는 패턴 자체가 도시 방제 성능을 능가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속도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능가하는 그런 현상인 건데요. 일단 이제 서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해가 쨍쨍할 때 주변에 빗물바지라든지 배수로가 막혀지지 않는지에 대한 미리 점검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배수로가 막혀 있거나 빗물바지가 막혀 있을 때는 침수 피해가 3배 이상 그 피해 면적과 피해 상황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설들을 조금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안전식문고를 운영을 합니다. 앱과 포털을 통해서 내 주변에 좀 이런 시설들은 좀 지자체에서 좀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해주시면 그 주변 지역의 지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기상재해라는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침도 있으니까요. 좀 주변 시설물에 대한 그런 점검이라든지 좀 관심을 꼼꼼히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은 정부나 관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2천만 개 가까운 카메라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윤 평론가, 맹소영 칼럼니스트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생방송은 오후 1시에 하고 재방송은 오전 6시 10분, 오후 5시 반, 밤 11시 10분에 합니다.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